예, 안녕하세요. 이윤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처음에 토론을 저에게 의뢰를 하실 때 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느냐를 물어보셨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넉넉한지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토론에 담아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거기 취지에 맞게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지금 7살, 9살 두 자녀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력 단절이 운 좋게도 저는 없었고요. 계속 쭉 오면서 일을 해가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계속 얘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는 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학교에 오기 전에 국책기관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육아휴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름 아닌 코로나 때문에 돌봄 공백이 생겨가지고 육아휴직을 불가피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는 정책 연구자로서 뭐 이러이러한 돌봄이 있고 막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메꿀 수 있고 다 공백이 없고 막 이런 연구만 하다가 제가 직접 당사자가 되면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뭐 수업을 한다고 해도 이 아이를 맡길 곳이, 그러니까 맡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체험을 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연구만 한다고 해서 현실을 바뀌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현실을 보완을 하면서 정책 수요자가 맞게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담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김동섭 교수님의 발제문을 잘 들었고요. 여기 발제문에 맞춰가지고 뭐 이거를 하나하나 비판한다거나 뭐 여기에 보완한다거나 하는 토론보다는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쉬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뭐 많은 젊은 분들도 계시고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출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저출산 내진 저출생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을 과연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만 1.0이 안 됩니다. 0.8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는 다 1.0이 넘어요. 1.0이라는 거는 한 여성이 살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최대 숫자가 한 명 자녀를 넘는다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명을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2명 이상, 3명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예 안 낳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혼을 하거나 하든 않든 아무튼 어떤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수가 굉장히 꽤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독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OECD 국가 중 왜 우리나라만 아이를 안 낳는 걸까요? 저출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의 그런 사회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아이를 낳을까요? 출산 지원 정책이 돈이 현금이 많이 풀린다고 하면 거기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애를 낳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저출산 문제라고 하면은 모든 경제라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문제의 집결체가 저출산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가정 양립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토론문의 39페이지에 제가 토론문을 써놨는데요. 제가 이거를 뭐 그대로 읽으면서 토론을 하진 않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같이 공감을 이끌 수 있는 좀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 살아남을 도시들이, 그러니까 인구의 성장과 소멸과 관련해 살아남을 도시들이 몇 개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소멸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난제가 우리에게 남는데,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죠. 일과 가정 두 개를 첫 번째 이제 문제부터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조금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립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타임 스케줄로 봤을 때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막 엄청 합니다. 하고서 6시부터 집에 와가지고는 가정 일을 합니다. 그러고 잠이 듭니다. 그게 일, 가정 양립일까요?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 자체가 시간상으로 다 시간을 쉐어한다고 해서 그게 양립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은, 이거는 아까 우리 박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성평등의 문제와도 관련이 굉장히 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과 가정의 시간 분배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을 일과 가정 일에 나누는 것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육아휴직의 비율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최근에 보면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굉장히 많은 수치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또 대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육아휴직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도조차,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제도조차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빡빡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자식을 낳은 의무라고 하면은 뭐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저조차도, 그러니까 저희 타임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는 일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집에 가서 애를 봐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정말 하루에 분초를 나눠서 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일을 할 시간, 이 이외의 시간 내가 애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막 이거를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중심이 된 생활이 아니라 나의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아기들을 이제 봐야 될 시간과 나누어 쓰는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정한 일과 가정의 양립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평등하게 이 시간을 나누어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숫자상으로 저출산이라는 것을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조금 고전적인 의미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조금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써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런 권리가 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이 갖고 있는 거는, 아까 돌봄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돌봄 시설이 증가가 되어 있고, 공보육 내지는 공공 돌봄이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능사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맞닿아 있는데요. 9시부터 5시까지는 부모가 일하는 시간, 그때까지는 공보육 내지는 공공 돌봄이 이거를 커버하는 시간, 5시부터는 이후는 부모가 돌보는 시간, 이렇게 무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게 돌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연성이라는 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공보육을 늘리는 것, 공공 돌봄의 비중을 늘리는 것만이 돌봄을 대체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요, 무엇과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권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인데요. 이게 과연 어떠한 권리와 대체될 수 있느냐의 문제,
조금 기본적인 문제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노동시장 내지는 그런 근로시간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무자르듯이 산술적으로 내가 일하는 시간을 국가에서 돌보는 시간으로 대체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분화돼서 바라보지 않았는지, 거기에서 모든 출발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던지고 싶었었고요. 그조차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해봐야겠죠. 그게 돌봄의 형평성 내지는 돌봄의 평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내가 어느 직종에서 일하느냐의 문제, 내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환원이 되는 거죠. 결국은 통계상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나타납니다.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요, 중소기업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조금 비율이 낮은 종사자 비율이 낮은 소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거는 제도는 있는데 너는 왜 사용을 못하니? 라고 아무한테나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있는 시간, 부모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가치를 실현하기도 이전에 일단은 기본부터 우리나라는 그런 돌봄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제도상으로 먼저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그런 가치 내지는 원리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늘 제도를 만들 때는 기본적인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양립을 해 나가야지 현실적으로 정책 수요자가 원하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면을 언급을 하고 싶다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저는 그러니까 성평등적인 문제를 조금 더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는 어떤 시간들이 포함이 되신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가사노동, 아이를 먹고 재우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일일 것인가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가정 양립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누구의 노동과, 가사 노동과 양육에 대한 노동이 어느 범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우린 진지한 고찰이 지금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술적으로 많이 연구가 됐지만 현실상으로라고 하면은 일가정 양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박육아라는 말이 많은데, 육아라는 것이 즐거운데 왜 이걸 독박이라는 이상한 무슨 고스톱에서 하는 그런 말을 써? 라고 비판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말이 생겼는지, 부모권을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가 보장하고 있는지, 일가정 양립이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편협한 말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출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출생률 1.0 미만 이런 말보다 더 먼저 조금 고려되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돌봄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돌봄이라고 하면은 일단 영유아 돌봄이랑 초동 돌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영유아 돌봄은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공보육 체계, 무상보육 때 이제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이어서 쭉 문재인 정부까지 무상보육의 문제가 증가해 왔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무상보육이 단순간에 시작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그런 무상보육은 2007년 이후부터 쭉 지속적으로 증가해 나와서 지금 이제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작이 됐고, 현재 40%라고 하는 국정과제에 맞닿아 이제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무상 보육이라는 것만으로 그 비율이 40%를 달성한다는 것만으로 다 됐습니까? 최근에 정인이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 유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중에 일부가 드러난 사건일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무상보육이라는 수적인 거에 집착하기 전에 돌봄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대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동 수가 준다고 해서요 투자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초등돌봄 이야기. 경력 단절 여성들 중에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일을 그만두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유아실 때까지는 무상보육 내지는 유치원에서 쭉 커버를 해가지고 어찌저찌 버팁니다. 초등학교에 가면요 12시에 끝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후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에서 지금 수많은 돌봄 체계를 하고 있지만 태권도 학원이 필수라고 하죠.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거나 아니면 학교 돌봄 교실에 보내거나 뭐 이런 일들로 돌봄 시간을 메꾸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초동 돌봄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온마을 돌봄 체계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처들이 협력을 해서 돌봄 체계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책 수요자의 관심에 맞는 수요자들이 진정 원하는 돌봄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다가가야 될 그런 물리적 거리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돌봄 형태를 만들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뭐 정책 교수님 한 5분 내로 끝내줄 수 있을까요? 네, 끝낼 수 있습니다. 정책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기업별 정책 플러스 정부의 정책 여러 가지가 같이 다 함께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41페이지에 쭉 정리해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낳은 아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자. 그리고 낳을 아이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는 투자를 하자. 두 가지를 같이 투 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여야 할 대책을 세우되 저출산 시대에 적응하여야 할 대책을 세우자. 투트랙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잘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아동에 대한 질적인 투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공보육 내지는 보육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질적인 투자를 늘려서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으니까 조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투자입니다. 부모에 대한 투자는 노동 시장에 대한 투자 플러스 돌봄에 대한 투자인데요. 여러 가지 지원이 병행이 되어야 하겠죠. 현금 지원, 시간 지원, 뭐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가족 개념의 재구조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청년 정책, 주택 정책 이런 것들 지금 다 저출산 예산으로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닿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또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그 예산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출산율, 학교 출산율 1.0 이하인 국가인데요.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당연히 마련하여야 하되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태어난 아동에 대한 낳은 아이에 대한 투자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고요. 아이와 함께 있는 부모에 대한 권리, 부모권에 대한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조금 선회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